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는데요. 그러면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렇게 비준을 반드시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완전한 북핵 회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시는 그런 회담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특히 야당의 의원들이 단순히 들러리만 쓰게 된다면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 진행 내용을 야당과도 충분히 공유하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 확정, 비핵화 청신호 다시 켜지나입니다.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 어제 오전이었죠.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고요. 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남북과 북미 간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이 넉 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인데요. 자, 이 문제를 갖고서 한번 오늘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진 의원께서요. 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좀 미흡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특사당 방문이 정말 100%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북미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탠스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특사단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꽤 청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가면서도 그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고 간 상태여서 혹시라도 돌아와서도 브리핑할 때 뭐 가을쯤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라고 하는 날짜를 딱 못 받고 와서 뭐 우리가 원했던 특사단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특사단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가장 성과를 잘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성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굳이 특사단의 이 뭐 방북을 평가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이 결과물 딱 하나 아닙니까?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한다는 이 팩트 말고는 너무 추상적이고 김정은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 실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남 뒤에 미국이나 외부 이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약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자 비핵화한다면 우리도 뭐 북한 제재 풀어주고 다 하는데 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오냐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이야기대로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재선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임기 중에 뭐 비핵화의 어떤 진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핵 리스트를 내놓아서 조사를 시작해도 트럼프 임기 내에는 그걸 다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2년 정도는 2년 안 된다는 2년이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이미 내가 참 선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또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했다. 물론 저는 이 생각은 합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이나 핵 도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진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그렇죠. 있지만 이런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진도가 나가느냐.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갖다 취소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서서 잘 중간에서 이제 그 운전자 역할을 해서 네. 다시 폼페이오가 북한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팩트적인 진도가 나간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대단한 진전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북한에다 경제 협력도 하고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변하지 않고 해서 그쪽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네. 경제가 힘든데 북한은 지금 자꾸 우리를 조롱합니다. 북한은 공식 우리 민족끼리 같은 경우는 남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소득주도 경제가 뭐 허황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의 경제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남북 경제 협력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앞두고 북한에서 해야 될 성명, 공식 성명인지 저는 어쨌든 걱정도 참 많습니다. 뭐 어쨌든 특사단 고생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비판 안 하겠습니다만 네.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리고 6.12 때와 뭐가 달라졌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바뀐 게 없나요? 글쎄, 연초부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6개월간 쉴 새 없이 달려왔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나 논의가 진전이 없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도 컸었는데 이번 대북 특사단이 어찌됐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첫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만 우리가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수 야당의 우려의 시각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틀어버린다고 하면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첫 시간표의 제시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굉장히 불투명했던 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구체성 있게 나아가는데 상당한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신뢰를 표명함으로써 미국에도 일정 부분 그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그 6.12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그 친분 이런 네. 것들을 과시하는 그리고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북 특사단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또 뭐가 미국에 있겠죠. 전달. 한 것 같고요. 볼튼 그 보좌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뭐 유엔 총회에서의 어떤 새 정상의 만남이랄지 네, 그건 안 되는 뭐 것 그런 같아요. 거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9월 18일부터 20일 날 그 평양에서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말 이 합의된 내용들 또 포함해서 좀 구체성을 띈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 대북 특사단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돌파구를 싶네요. 마련했다. 네. 그러니까 특사는 결정을 내리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합의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현안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의 메시지를 전하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이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브리핑해주는 정도의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느끼기에는 김정은의 얘기만 들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또 그렇게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2년 안에 가능할 것이냐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한 2주 전에 그 뉴스들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미국의 주장은 뭐였냐면 1년 안에 북한이 이걸 해야 된다.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물론 아주 최종적인 상황까지 가려면 그리고 화학적인 것까지 모두 정리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핵팩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수 있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김정은은 1년까지는 조금 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얘기해 왔던 건데 지금 뭐 2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김정은이 제시를 한 것이죠. 근데 1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던 주장했던 분들이 2년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다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11일 남았습니까? 예. 12일 남았나? 11일, 그죠? 11일. 9월 18일이니까요.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가, 양 정상이 특히 우리 민주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게 되는데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을 합의해낼 수 있을 것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고민했었습니다만 남북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실행 계획에서의 합의까지 이루기는 쉽지 않고 네. 정치적인 아젠다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물꼬를 트고 정치적으로 화해를 이루어 나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행동 계획을 확정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뭐 그 안에 분명히 대한민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느냐 정전 협정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지금의 군사적인 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북 관계 안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협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철도라고 하든가 혹은 뭐 해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훨씬 더 이제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그 아주 꼬여 있었던 지난 9년, 10년간의 시간을 지난 1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의 제시를 두 정상이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왜 보여집니다. 그런 질문을 여쭤봤냐면 4월 달에 지금 남북 정상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한번 우리 대통령이 갔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협이라 이런 거 말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좀 빛이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두 번째 이제 김정은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세 봅니다.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어쨌든 판문점에서 우리 쪽에서 만났고 대통령이 또 평양 가서 만나고 저는 이런 행위 자체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좋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문 대통령이 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문 대통령의 권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를 거의 하지 않다가 자 이번에 특사단을 앞두고 오랜만에 통화를 한 겁니다. 왜 했겠습니까? 50분 했다 그러나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의 뜻을 알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제 무슨 말 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전에 김정일, 김일성 그 3세대의 그 지도자들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뭔가를 내놓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18일 방문은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저는 뭐 여야를 그런 문제 관계없이 박수 받을 텐데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폼페이오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남북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할 만큼 했고 저쪽의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것이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 세계 유엔이 인정하는 그런 조처가 있다면 경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정도의 뭔가를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 양국 간의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에도 북한을 위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 정부로부터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 내에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뭐 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놓은 게 뭐냐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이겁니다. 김정은은 임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대북 그 특사단이 가서 그런 얘기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걸 좀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안 풀어지니까 우리 한국하고 좀
상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렇죠. 얘기하겠다는 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 단순하게 그냥 한반도 비핵화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면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필수적으로 그거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동창리나 풍계리 핵시설 폐기하고 이렇게 정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국제사회가 나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로. 그래서 그런 서운함에 대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역으로 되짚어 본다면 만약에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나의 진정성을 몰라준다면 네. 선의를 몰라준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를 한편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잘 판단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역할이 있잖아요. chief negotiator. 그러니까 수석 협상가가 북미를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핵 비핵화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하나가 있잖아요.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선언을 해달라. 그렇죠. 미국은 그냥 있어도 돼. 뭐 그런 거 나머지 뭐 시스템 그대로 변동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미국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 거고 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거 다 아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나는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뭐 달라진 것 없이 핵 폐기만을 너무 선제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죠. 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그것이 이제 북미 간의 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 정체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약간 북한의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북한 쪽 입장에서 서서 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북미 간의 미묘하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또 비핵화의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2박 3일간의 3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네. 서로 좀 이 의심하는 것, 또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신뢰 회복하는 방향으로 물론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나는 신뢰 변함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뜻을 잘 알겠다. 그리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존의 그 6자 회담 내용이라든가 뭐 2.13 합의 이런 걸 좀 들여다봤을 때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걸 좀 보장해달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방북이 취소될 때 그때 이제 뭐라고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 이제 종전선언 정도를 합의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북한이 요구하기를 종전선언을 뛰어넘어서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단계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틀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특사 방문하기 전날 북한의 외무성이 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템포를 낮췄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 특사단에게도 그런 정도의 액션을 먼저 준 것이고 미국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겠다. 일단 단계를 밟겠다라고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명분은 만들어지는 것 다시 같고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우리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 특사단이 온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영 안보실장이 항상 미국을 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 가지 않고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겠다 가더라고요. 하고 사원 원장은 일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전날 돌아오자마자 볼턴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미국을 대하는 방식이 또 그렇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폼페이오가 오는 날짜와 일정들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서의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트럼프와 김정관의 어쨌든 단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진핑이 끼어들고 옐친도 한마디 하고 해서 복잡해졌는데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북한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위신을 높일 것처럼 했는데 안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해를 뭐 3등인가 3위를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북한 관계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종전선언 이것도 법적으로 하면 중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이 어쨌든 간에 정전 협상 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가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도 뭐 뉴욕타임스인가요? 뭐 익명 관료의 글이 들어갔으면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 이번에 맥케인 장례식이고 대표적인 장소인데 어쨌든 지금 그렇죠. 공화당의 지금 의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북한 문제를.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협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미국 의회와 이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북한이 비핵화하는가 보다. 그 프로세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핵신고, 사찰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트럼프만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렇다더라. 난 김정은 만났더니 맞더라.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게 될 일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무역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 중국, 한국 뭐 전부 전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쉽지 않은 지금 게임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28일 날 뭔가 새로운 걸 내기에는 김정은의 결단이 없이는 저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뭐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좀 나와야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사단이 위원장의 이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지금 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기대되는 시나리오는 그걸 받고 긍정의 사인으로 구구절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 거길 간다 이거. 네, 가고. 그 파격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서로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 이어지는 그게 아마 9월달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로서는 시나리오인데 그게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가 어떻게 폼페이오 장관의 알겠습니다. 4차 방북 시도로 이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주니까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이죠. 근데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화요일 날 그 판문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국내 정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건가요? 비준안 동의 못 하겠다는 건가요? 바른미래당도 곤란해요. 미래당은 뭐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듣기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지금 그쪽 지도부도 결론적으로는 저 비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오늘도 바른미래당 누구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인가 누가 그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게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의미는 있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거는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지 재정 투자가 들어가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헌법에 보완된 헌법을 보면 일단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준이 국회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 남북관계 특별법 같은 거로 하는 건데 발전법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계산이. 그런데 지금 그냥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국회가 비준한다는 것이 그렇고 또 하나는 단계인데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북한을 가셔가지고 뭔가 잘 돼가지고 여야할 것 없이 이거는 정말 북한이 진정성이 보이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같이 간다는 정도까지 가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법을 지키는 곳인데 재정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이게 뜻이 좋으니까 국회가 따라서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 비핵화가 안 되면은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비핵화가 안 되기 그렇게 뭐 주장은 한 2년 걸리는데 주장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국가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제 그걸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없고 또 지금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특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일반 법률도 다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때 비용 추계서를 같이 제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아직은 비용 추계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 비용 추계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철도나 도로를 깔라 그러면 그건 국회 동의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 추계도 사실 이제 이걸 5년의 예상으로 하느냐, 뭐 10년으로 하느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비용만으로 하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시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보여지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도 너무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반대가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네.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뭐 동의해주는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 비준조차 구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원하면 그냥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조차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를 낸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같이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보시기는 어때요? 이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따가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 그래요? 예, 곧바로 처음에 4.27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미 동맹 균열이 생기니까 우려해서 이거 못 해주겠다 이러다가 이제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 돈 들어가는 건데 뭐 그거에 이제 붙여서 예산서 붙여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바뀌는 것이 그 논리적 뭐 어떤 명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조금 옹색함이 좀 보였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한국당은 명백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관건인데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하고 나서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두 분의 그 입장은 보니까 이 비준 동의해주자라는 쪽의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렇고 손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상욱 의원이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바미당 내부에서는 비준동의보다는 결의안으로 좀 대체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지상욱 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 뭐 다 반대요? 지도부의 개인의 입장일 뿐이지 뭐 당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오늘 얘기한 바로는 그걸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정책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당론을 결정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장은 좀 보류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어서 해주자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뭐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청와대 요구인데 네. 보니까 이걸 해주고 나면 상황이 변했을 때 뭐 이걸 중단해야 되고 이런 그 근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은 자꾸 반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뀌었는데 이걸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지원이나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안보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명맥을 유지해왔던 보수 야당으로서는 네. 그런 명분 자체가 이제 없어질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도 논리가 자꾸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정말 기원하고 네. 앞으로 이런 이 비핵화 문제가 조금 제대로 풀려나가기를 실제로 정말 기원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행동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바른미래당의 이제 바른정책연구소가 아레나에 의뢰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라가 73.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각 동의해야가 19%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바이어스가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걸 보면 국민들도 그냥 무작정 북한을 대해주는데 이게 지원해주는 거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젊은 애들끼리는 어떻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냐면 네. 아니 우리는 일자리 없었는데 저 북쪽 사람들 일자리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 정부가 뭐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준 없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러프하게 지원해준다고 동의를 했다 그러면 당신들 다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지원을 막 할 경우에 사실은 견제장치가 저는 별로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으나 지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거는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그래요? 중에서 상당 부분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비준해주자 이런 식은 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확신을 못 주고 또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 없던 일로 하고 지원한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과거에 듭니다. 독일 경험 같은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화비용이라 빌리 브란트가 신동방 정책 필 때요. 그게 이제 평화비용이라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 비용, 그것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적게 든다. 그렇게 만약에 동독이 한 것처럼 북한이 한다면 저도 찬성이게 뭐냐면 그때 네. 동독은요.
문화적으로 소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산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게 북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과 저는 그래서 빌리 브란트 정책은 좋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소통하고 만약에 동북쪽 간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은 정말 폐쇄적인 국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독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약속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100% 신뢰하기에는 좀 미심적인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갖다가 예. 상류층이 쓰면 어떡합니까? 콜수상도 그때 콜수상이 이제 그 기민당이었죠. 기민당, 삼인당이.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같이 가자. 예. 김성태 원내대표 나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근데 야당의 대표분들은 약간 정치적인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해찬 대표가 예. 10월 4일 날인가 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는 가능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그게 노면재단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해 왔었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네. 뭐 야당 입장에서 이게 정부의 차를 행사하면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다면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튼 앞으로 좀 돌아가면 각 당의 대표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도 갈 때?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날마다 펴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외통위 분들이나 정보위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도 어쨌든 북한 한번 갔다 와서 그분들과 면도 트고 또 그때의 상황들도 직접 이제 본인이 보시고 나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네. 전 그렇게 상임위 차원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도 저는 공감하는 뭐, 이유가 저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문제가 그렇지만 있다. 지금 말씀처럼 아니 뭐 강석호 그 지금 외통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만약에 자 외통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다면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회가 지금 그렇죠. 뭐 문희상 의장 말씀처럼 국회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갈 수 있다. 물론 그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뭐 강석호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저 정병국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득하면 나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가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맹목적으로 들러리처럼 가가지고 북한한테 명분만 주고 이번에는 그 우리 욕하면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와서 우리를 뭐 축복했다 이렇게 이 선전에 이용되는 거라면 안 가는 게 저는 좋다.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그러면은 그렇죠. 대통령 갈 때 그건 같이 가는 것도 뭐 예. 그렇고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모든 거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가는 건데 굳이 전혀 갈 의사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까지 함께 갈 이유는 없다고 보죠. 싫다 그러면 그냥?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저는 모든 것은 이 국회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정기국회 네. 개원을 3일 날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다음 주 네. 한 주가 고비일까 될 것 같네요. 일단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화요일에 제출한다 그러니까요. 네. 국회에서 그거는 어떻게 또 뭐 상정은 안 되나요? 여야 또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상정되는 거죠, 그것도. 뭐 직권상정까지 이야기 나오고 얘기까지 있으니까 나오고 지켜봐야죠. 있으니까요. 아, 그건 그래요?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우리 금요일 날 또 뜨거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 대북 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문제, 대북 특사단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갖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당대표들 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첫 모임 정례화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국가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는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은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요. 지난 2일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를 끝으로 새 지도부 선출이 각 당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른바 근데 올드보이의 기한이다 이런 말을 뭐 방송에서 쓰면 계속 쓰니까요. 언론에서 저도 써보겠습니다. 올드보이의 전성시대다. 근데 손학규 대표는 골드보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해찬, 김병준, 손학규, 정동영 여야 4당 대표뿐만이 아니라요. 이 국회의장 원래 좀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사무총장도 좀 사무총장은 연세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윤태수 형이 많으신가요?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역대로 보면. 하여튼 그 과거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을 다 이 국회까지 다 주역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각 당의 그 투표를 통해서 민의로 네. 선택을 된 것인데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10년간 어쨌든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목건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그 풍토와 제도도 반성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라고 하는 측면은 달리 말하면 본인이 향후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뛸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정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마지막 소임으로 다들 그 생각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좀 선의로 생각해 보면 다음의 시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뭐 징검다리 역할이다 한마디로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뭐 좋은 쪽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훌륭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이해하실 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해찬 대표와 나머지 분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뽑힌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다음 총선을 지휘할 이제 리더로 뽑힌 거기 때문에 자. 연세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칠선에 굉장히 원로 정치인이 온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봐서는 이분 본인의 그 대권 야욕보다는 욕심보다는 당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바꿔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젊은 리더가 등장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묘한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선출된 분이 아닙니다. 모신 분입니다. 한국당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위기의 한국당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실장하신 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이분은 이 나머지 분들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르고 이분은 그냥 스카우트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정동영, 손학규 이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릴리프 투수로서 그냥 스카우트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선출을 하긴 했지만 선출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연배 있고 능력이 있는 손학규 대표를 모셔온 것 같은 모양이고 정동영 대표는 그래도 철저하게 이제 경쟁을 통해서 뽑힌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이름들만 보면 뭐 국민들이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고 정치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으나 어쨌든 여당 야당에 따라서는 사정은 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는 좋게 봐야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들은 좀 변화하고 젊은 리더십을 보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여야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원로들 뭐 올드보이가 나쁜 표현이니까 골드보이라고 표현하자면 골드보이들만 하느냐 이 중에 한두 분 정도만이라도 좀 여성이나 좀 젊은 분이 등장했더라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더 다채로워질 텐데 뭐 이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 정의당 대표는 여성의 좀 젊은 분이시면 정의당 여기 안다. 김인정 의원께서 이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네, 김병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같이 정치도 많이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같이. 손학규 대표의 이 등판에 대해서 뭐 본인 스스로 이제 골드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금방도 릴리프 뭐 투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원 투수 그만하시고 선발 투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내의 어떤 이 갈등을 조금 불식시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이 되겠죠. 마지막에 지금 9월 2일 날 맨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결정이 된 분이니까요. 문희상 의장이 이 여야 5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나서 그런 농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이 중에 가장 올드한 대표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대표라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프레시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던졌는데 저는 고수들의 한판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륜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만은 뭐 정말 정치 고수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뽑힌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네. 당내 사정이건 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이 한편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건 저는 그게 당원과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내년 초쯤 새로운 대표가 또 나오겠죠.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러나 이 나머지 당은 전부 향후 2년간은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정말 이 고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네. 한판의 이 멋진 정치 한판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또 한편 기대도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거리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든가 이런 그런 케이스는 일은 없을 것 겁니다.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은 서로 간에 없을 것 밀고 같아요. 당기면서 누가 더 많이 얻었느냐. 예. 또 이해찬 당대표도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스텝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또 확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요? 예전에 이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전성기에 정치를 하셨을 때는 당 대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확고부동한 원칙이 되고 당을 네. 흔들 수 있었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가 이 4.27 선언 비준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 대표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도 요즘은 최고위원단의 의견들도 또 예전과는 다르고 또 예를 들면 뭐 합당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 때도 그때는 당대표나 최고위 정도 지도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만 요즘은 당원들이 또 그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분들이 했던 정치의 시대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냥 이 5분이 뭐 이번에 만나서 초월회라고 하는 모임을 알겠습니다.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소위 말하는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형식으로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시대는 또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겠다, 시위를 중심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형식은 좀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좀 국민들이 오래간만에 정치라는 걸 좀 보지 예. 않겠냐 그런 생각 좀 예,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진면목을 이것이 정치다라는 거를 좀 이것이 볼 수 정치다? 있는. 아. 그런데 이제 이 국회 안에서의 싸움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을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는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 그게 가장 이득이다. 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뭐 과거처럼 막 뛰쳐나가서 하는 걸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아마 지지율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네,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성들이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부동산 문제도 공급을 확대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공급을 확대하고 말이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선거부터도 계속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일성이셨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도 실제 당정청을 아예 그냥 다 휘어잡고 있는 모습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네. 또 대부분 당정청 회의라고 하는 건 이제 총리실에서 많이들 했었는데 이제 아예 당대표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상징하는 바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당이 이끌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요. 실제 그게 단순하게 본인의 의지만을 넘어서서 다른 분들도 다 수긍하고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로 맞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은 되게 좋아하겠어요. 상당히. 일단은 당직자들은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동안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제 2년의 임기를 다 완수하고 선거도 여러 차례 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당의 목소리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안에서의 반성들이 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하게 당 대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직자들의 목소리도 좀 줄어들게 되고 네. 또 당직자들이 이후에 자신이 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들도 조금 줄어드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의 힘이 좀 커졌으니까 네. 정부 부처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그 희망들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어쨌든 그런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중동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뭐 카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모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타임이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분이 카드를 지금 꺼내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 장악은 된 것 같은 게 지금 이해찬 전 대표하고 네. 김병준 이제 위원장이 가장 저는 좋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이 이해찬 총리는 어쨌든 지금 잘 나가는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있는 여당의 대표고 또 이제 이 김병준 위원장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제1야당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110명이 넘는 큰 야당입니다. 그게 위원장으로 스카웃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당 장악력이 있다고 봐야 두 사람 됩니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친하죠. 또 두 총리할 때 번째 정책실장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해찬과 김병준은 제가 볼 때는 인간 탐구를 해보자면 네. 저도 이제 두 분 비판 많이 하고 있지만 이해찬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초선 의원 때부터 해서 어쨌든 당에 있을 때나 뭐 총리할 때나 그게 맞든 방향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이건 굉장히 명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도 많고 아군도 많은 분인데 이런 분이 여당 대표가 됐다는 거는 청와대는 저는 좀 긴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좀 산만하게 지금 전개됩니다. 그전에는 김현미 장관이 한마디 하면 그거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해찬 총리가 더 무섭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총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또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공천은 안 하지만 공천 전 단계까지는 당협위원장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당을 조금씩 이제 변화시킬 건데 그래서 지금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정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출마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설해 볼 때 이분이나 이해찬 대표나 본인이 대통령 안 할 거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다음 총선도 두 분 다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서운 분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김병준 위원장보다 좀 경험이 더 많잖아요. 훨씬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 그 당시에도 대학 교수 했었고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과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은 부산 상고, 한 분은 뭐 대구 상고, 대구 공고. 그러니까 뭐냐면 두 분 다 비슷한 흑수저인데다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보다는 김병준 위원장이 좀 이상주의자고 굉장히 이분은 저도 이제 경제강의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있으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김병준 두 사람이 지금 현재는 당장력이 굉장히 높고 근데 반대로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는 두 분 다 또 어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 민주당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세지는 것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로서는 사실 좀 버거운 면이 좀 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민주당과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이게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렇게 대표로 세게 나가면 앞으로 국회가 상당히 재밌어지겠다. 근데 이해찬 대표 본인은 협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손학규 신민당 대표는 뭐 연정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할 아니 것이냐. 그에 앞서 제가 김병준 이해찬 대표 얘기를 잠시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에 굉장히 샤이한 면이 있어서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내부의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쪽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참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국가주의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슈를 선점하고 했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 화두를 이것저것 던지니까 쑥 들어갔죠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예, 이제 그 뉴스의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인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술을 평소에 즐겨 마시는 분은 아닌데 이 당내 이제 상임위원장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전역하고 했을 때 폭탄주를 21잔을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즐겨하는 분이 아닌데도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래서 또 결정적일 때는 뭔가 또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그 뭐 학자로서만 보면 안 된다. 또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 모욕을 참배하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당황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일성은 20년 집권 플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요즘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야당들이 협치를 요구하면 우리가 지금 20년 장기 집권 플랜에 우리가 지금 협조하라는 얘기냐 이런 좀 반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정권 재창출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할지언정 이제 당대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당대표 되신 건데 그 일성으로 그걸 그렇게 보이는 거는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과연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는 아까 이 당이 굉장히 이제 기울기가 조금 저는 청와대와 당이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 자주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각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이 선언과 다름없는 것인데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내용도 그렇지만 정치인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2년 뒤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해찬 네.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당의 기울기가 확 기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이렇게 봤을 때 이 조금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 불안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가 의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정동영 대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분과 이해찬 대표와의 이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될까?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 세 분은 2007년도에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했었죠. 했었던 분들이죠. 결국 정동영 당시 후보가 됐었고 이명박 후보에게 거의 600만 표에 가까운 차이로 500만 표가 넘는 최다의 이런 격차로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랬던 세 분이 서로 다른 당에 이렇게 만나기 굉장히 일부러 하려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일 때 그때 그 후보 경선할 때의 그 방송 자료를 계속 보여줘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근데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정치 구도를 조금 많이 흔들 것이다. 이렇게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제 연정 얘기도 손학규 대표 일성에 있었고 또 협치 강조했었고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제도나 이 개혁이나 개헌 문제 이런 거를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 아마 바른미래당이 이제 뭐 자유한국당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또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민주당하고도 이런 남북 문제나 안보 문제 이런 거에서 또 결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추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 구도가 굉장히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동시에 오늘 보니까 이제 이상돈 의원이 그동안 몸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아니죠. 마음은 바른미래당, 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이쪽으로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손학규 대표하고 친해서 다시 오겠다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한 걸 보니까 이 한국당 갈 사람 가고 민주당 갈 사람 가고 교집합을 만들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하면 정말로 제3정당이 가야 할 애초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연말까지 당장은 아니죠. 국감도 있고 뭐 산적한 남북 문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만 내년 중반쯤 갔을 때에는 현재 이 당이 이 구도대로 총선을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점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정계 개편 있다?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네.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바른미래당을 좀 걱정스럽게 보는 이유가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최고위원들이 과거에 바른정당에서 다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 지금 뭐 하태경, 이준석 이런 딴 목소리가 나오냐면 지도부 회의를 가면 대표만 국민의당 쪽에 지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마 저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것 같아요. 미래당은 복잡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정동영 대표는 저는 좀 편할 것 같은 게 평화당은 조용해요. 오히려 이쪽은 칼라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학규 시민당 대표가 또 어떻게 바른미래당을 잘 통합하고 정리해낼지 저희들이 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 1월 달에 있었던 용산 참사에 대해서 경찰청 인권 침해조사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쌍용차 폭력 진압에 이제 이어서 이번 주에는 당시 그런 이제 6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다라고 이제 진상을 밝혔어요.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제 그 철거민들이 32명이 고 남일당 건물에 올라가서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경찰은 뭐 정당한 법 집행이다, 뭐 폭력 시위는 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올라가서 하루 만에 이렇게 폭력 진압하고 이 6명이나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사실은 제가 행안위원으로서 용산 참사의 이 세 가지 거의 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폭로하고 또 제보도 받고 해가지고 네.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더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게 싸웠던 생각이 나서 더 감회가 새로운데 네. 하나는 김석기 서울청장이 이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해서 과잉 진압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한 문건을 밝혔고 두 번째는 경찰이 이 용역업체와 함께 이 진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전 녹취록을 풀었었고요. 세 번째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이 굉장히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 용산 참사를 덮어라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메일을.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발뺌하다가 나중엔 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만 받고 말았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 그 인화물질 가득한 곳에 어떤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 공명심으로 경찰청장이 빨리 돼보려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특공대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철거민들의 이 시민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할 방법도 없고요. 네. 당시에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김석기 전 청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나 잘못 없다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어서 재발 방지,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사과 이런 것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저는 이렇게 10년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이런 뭐 것도 굉장히 이 묻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시에 좀 제대로 판단해서 네. 이 정권의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이 네. 판단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또 아쉬움 알겠습니다. 동시에 느껴집니다. 자, 김강진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상황으로 보면 이거 인사를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인사를 하나라고 하는 이제 모습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영의 국가인권위원장 네. 임명식 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뭐 서로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 대통령이 때 인사를 뭐 하셨어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거나 아니면 임명장을 주고 나서 뭐 서로 인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오는 모습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모습은 사실 다른 뭐 장관을 임명하거나 할 때도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최영의 국가인권위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환지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그 조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요. 인권위 사상 최초로 이제 시민사회 출신의 인권위원장이시고 또 최초의 비법률가 출신의 네. 인권위원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초로 처음 추천위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추천위의 의결로 결정된 국가인권위원장이신데 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87년 이후에 만들어져서 헌법에는 들어있지 못하는 헌법기구로서는 지금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대통령과 좀 독립돼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네.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그 생각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칭하는 예우가 아니라 국가의 인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모습을 저렇게 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원회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를 요즘 많이 앞두고 나와요, 있는데 TV에 아주. 굉장히 뜨거운 근데 꼭 저 이슈인데.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데 첫째는 네. 유원회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거는 무슨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들 병역 면제 의혹부터 해서 그 딸의 그 초등학교 위장 전입, 위장 전입 사실인데 어쨌든 이게 뭐냐는 문제 또는 뭐 그 지역구 사무실을 갑질해서 못 얻었다는 등 물론 다 의혹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등장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 여성 50대 장관은 정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같은 그러면 여성 50대 중에서 교육부 장관을 사람들이 없느냐. 왜 유언해냐. 이런 왜냐하면 어릴 때 꿈이 교사였다는 말이 저는 상당히 여론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유언의 후보자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청문회 때 밝히면 저는 장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딱 하나입니다. 의원 불패. 지금까지 뭐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그 당시는
여당이 저쪽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뭐 오케이 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역 의원들은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불패냐. 물론 뭐 문제가 없어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일반 국민들은 저 정도면 날아가야 되는데 왜 의원이기 때문에 통과했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원회 의원을 통해서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질 것인가. 지금 알겠습니다. 야당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그리고 지켜봐야겠네요. 굉장히 어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유원회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유원회 후보자가 제가 듣기는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뭐 인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그래요? 편에 있어서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될 사람을 되게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정적 흠결이 없다면 보통은 인간성으로 승부합니다. 윤혜 의원이 인간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대체로 평은 글쎄 뭐 그런 것 나쁘지 같아요. 않습니다. 병원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는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야당은 교육부 인기 있다고 해서 장관이니까. 된다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2주차를 맞는 다음 주부터는요, 이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은 이 정기국회 중에 열리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보 현안에서 민생 현안까지 중요한 국정과제들을 책임지고 이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됩니다. 정치 공방이 아닌 자질과 능력을 살피는 내실 있는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문회 영상 얼마나 진짜 인간성 좋아요.